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XGP 강사 이상주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 것 같지? 아닌가? 괜찮나요? 2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저번 때까지만 해도, 비 때문에, 난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렁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여기 세 명 제 친구들이에요. 예. 여기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저도 저 친구들처럼 XGP에 성공해서 제가 옆에 여기 옆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요즘 비가 좀 이제 그쳤죠? 예. 혹시라도 여러분들 비 때문에 피해받은 분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선풍기 끄고 잤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환절기가 딱 들어오는 거죠. 이제 좀 낮에는 덥고 밤에는 또 추워지고 이때 문 열고 자거나 아니면 이불 걷고 자다가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곡백과가 물 들듯이 XGP도 따뜻한 가을 바람이 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쟁글 점수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저도 또 한 명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공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점수를 기다리는 만큼 여러분들 혹시 쟁글에 들어가서 그 공시 또는 그 쟁글에 대한 그 XGP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시나요? 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쟁글 점수가 언제 나오지? 쟁글 점수가 언제 나오지? 기다리고 있지만, 한 번씩 들어가서 그 FA 글로벌이 여태까지 어떻게 이거를 홍보했는지, 뭐 IR 활동이나 FA 글로벌의 뭐 기술이 뭐가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들어가 봤는데 그 공지가 있었죠. ETF 비트코인 펀드 아리온 컨설팅 LDA라는 글 보셨나요? 최근 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해가 잘 되나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데에 집중을 하다가 최근에 안 되겠다. 이거 정말 날 잡고 하면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다. 내가.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를 이제 오늘 강의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보가 XGP의 어떤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어, 앞으로 이건 무조건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아직 미비한 상태죠. 그래서 FA 글로벌의 그냥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XGP와 아예 별개다라고 또 보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XGP에 관련된 쟁글의 공시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공시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XGP는 블록실리 파이낸스는 XGP의 프로젝트 매니저다. 그 블록실리 파이낸스에서 운영이 되는 사업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거 봤을 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설명하는 것을 영상으로 첨부를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영상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네, 쟁글 공시 중 비트코인 ETF 펀드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제 화면 잘 보이시면은 오케이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준이 1등. 네, 감사합니다. 네, 쟁글 공시 중에 이 비트코인 ETF에 관한 펀드 과연 무엇일까? 이게 XGP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궁금하죠? 네, 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ETF란 무엇인가 먼저 저희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FA 글로벌과 이 비트코인 ETF의 관계성,
어느 정도 관계가 있겠죠. 있으니까 공지가 나왔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스토니아 라이센스에서 리투아니아 라이센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에스토니아 라이센스가 아예 무효됐다. 여긴 끝났다. 이 사업체로 옮겨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리투아니아 라이센스로 옮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XGP와 무슨 연관이 있을지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은 칸 대표님의 그 블로그가 아니죠. 미디움에 가면 최근에 이런 새 글을 올렸죠. 그래서 제목이 전 세계 송금액은 60% 이상 증가한 6,530억 달러다. 그리고 FA 글로벌 유럽 뉴스를 이 글에 기록을 했다. 이 송금액에 대한 글과 내용과 이 FA 글로벌의 새로운 뉴스를 적었다라고 이제 글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송금 금액 그거는 일단은 제외하고 이러한 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해보면은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 사업부는 포르투갈에 위치한 암호화 자문 회사인 아리온 컨설팅 LDA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였다. 그리고 이 회사는 자문 회사로서 비즈니스 모듈은 기관, 공인, 비트코인 ETF 기금에 대한 규제 상장 컨설팅이다. 번역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용이 어렵죠. 네, 조금씩 알아볼게요. 그 밑에 또 보시면은 칸 대표는 금융 헤지 펀드와 비트코인 펀드에 대한 인가된 규제 호스트를 찾는 기관이 이 FA 글로벌의 현재 사업 실적의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 ETF 펀드 기관이 FA 글로벌의 현재 사업 실적의 가치를 더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한편 현지 공인 바스프 이게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뜻인데요. 라이센스는 회사에 의해 철회되었으며 2022년부터 계획 중인 리투아니아 UAB로 확장이 되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라이센스 그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가 철회가 되고 이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를 했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젠글의 공시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6월 22일 날 올라왔던 공시입니다. ETF BTC 비트코인 펀드 아리온 컨설팅 LDA.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FA 글로벌은 처음으로 승인된 비트코인 ETF 펀드를 규제할 FCA 영국 금융감독청이죠. 규제 기관 라이센스 보유자와 연결했습니다. 기관 전용. 이걸 아무리 봐도 좀 내용이 너무 이게 무슨 말이지? 물음표 한 200개 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아리온 컨설팅 리미티드 회사는 영국, 유럽 및 스위스 기관 투자자에게 투자 펀드와 같은 규제된 투자 상품을 판매하려는 이런 전문 금융 서비스 회사에 중점을 둔 규제 자문 및 호스팅 제공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온이라는 회사 자체가 직접적인 펀드나 어떤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운영하는 회사에게 어떤 자문을 하거나 좀 뭔가 지원을 하는 약간 그런 회사가 아닐까. 이건 예측입니다. 이 아리온이 회사라는 대한 어떤 정보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예측이니까 그렇게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FA 글로벌 파이낸스 OU 이제 에스토니아 사업체죠. 에스토니아 탈린에 기반을 둔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카운티 은행이라고 합니다. 바스프 이것도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뜻이죠. 참 친절하게 잘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나요? 이동을 위한 비독점적 승인 솔루션 및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결제 제공자의 OTC 이거 장외 거래라는 뜻인데 그게 또 제공자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자, FA 글로벌은 아리온에 국한된 라즐린을 도입하여 두 회사가 비즈니스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헷갈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국한된 라즐린을 도입하여 두 회사가 비즈니스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우리 김태균 강사님, 김태균 강사님에게 이가 영문을 먼저 보내고 이게 이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냐고 여쭤보니까 FA 글로벌은 아리온이라는 회사에게 이 라젤린 리미티드라는 회사를 소개했고 그 결과 두 회사가 사업을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FA 글로벌을 읽으면 자
아리온 소개해. 여긴 라질린이야. 그래서 두 사업체가 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다가 우리 사업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 활동을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공지가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공시고 공지길래 어떠한 영향이 있길래 이렇게 그 쟁글에 공시까지 올라왔을까?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 ETF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ETF란 무엇인가를 보기 전에 ETF가 무엇인가까지 또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허용이 된다면 일단은 제도권 진입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소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권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게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국가 기관이나 대기업에서 대거 유입이 됩니다. 특히 지금 뭐 LG, 뭐 삼성, 애플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투자한다. 비트코인 대거 뭐 매수하겠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또 엄청 난리 나죠. 왜냐면 테슬라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예, 그만큼 이게 굉장히 투기성이 강하고 누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기업이 투자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질 않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그 업체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우리 비트코인 사고 싶은데 이걸 사 마라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합법적으로 그러한 이제 ETF에 들어온다면은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ETF가 이제 무엇이냐? 약자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한국에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주식 플러스 펀드인데 구성 종목 전체를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주식과 펀드가 이제 합쳐진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덱스 펀드의 장점과 개별 주식의 장점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펀드는 산다라고 얘기 안 하죠. 우리 펀드 가입한다 그러죠. 네,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유 자금이 생겼어.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너무나도 일을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할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이 돈을 가만히 놔두기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우리는 펀드에 가입을 해서 내 돈을 맡기고 그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는 여러 군데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거기서 뭐 수수료를 떼고 이제 투자한 사람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펀드에 가입한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뭐 원하는 대로 사고 팔거나 아니면은 현금화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단점을 이 개별 주식의 장점. 우리 주식은 코인처럼 즉각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물론 현금을 받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근데 내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럴 때는 확 팔고 오를 것 같아. 그럴 때는 갑자기 또 매수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서로의 장점을 가져온 것이 바로 ETF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뭐 지수형 뭐 중요하진 않지만요. 뭐 테마형, 뭐 해외 지수형, 뭐 채권형, 통화형, 상품형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ETF가 생긴다면 이 상품형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뭐 원유, 금, 은, 구리 이런 데에 딱 금과 은 사이에 비트코인 딱 들어간다면 여기에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비트코인이 뭐 상품이냐, 뭐 증권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현재 리플 코인의 그게 뭐 소송이죠. 소송 결과가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자료가 총 3개가 있는데요. 먼저 ETF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는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ETF에 대해서 이제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그냥 쉽게 ETF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네. ETF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밀키트 세트랑 좀 비교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네, 왜냐면 이렇게 여러 개를 내가 원하는 것이 담아져 있는 밀키트 세트를 제가 사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를 밀키트 세트를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서요. 그래서 근데 그림을 좀 준비는 해봤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네. 네, 이미지를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지 띄워주세요.
이런 거가 밀키트 세트가 네 가지가 나왔어요. 그쵸? 한식 밀키트, 양식 밀키트, 세계 음식, 간식 밀키트 이렇게 나왔는데 한식 밀키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 네, 영상 소리 조금 올려봤습니다. 안 들리나요? 네, 잠시만요. 조금 올려볼게요. 강사님 그 이미지를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지 띄워주세요. 예. 이런 거가 밀키트 세트가 네 가지가 나왔어요. 그쵸? 한식 밀키트, 양식 밀키트, 세계 음식, 간식 밀키트 이렇게 나왔는데 한식 밀키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 이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디어 콘텐츠 ETF 또는 화장품 ETF 뭐 다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ETF 괜찮다. 네. 이걸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주식에 내가 원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화장품인데 어느 회사가 좋지 이거는 모르잖아요. 근데 화장품이 다시 코로나가 풀리고 중국에서도 사람들도 많아졌고 이제 이렇게 좀 변해가네. 이제 좀 회복되는 것 같아. 그럼 화장품 한번 투자해볼까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양식 밀키트는 텔크타페냐팡 뭐 이런 네. 것처럼 해외에 그 좋은 기업들만 모아놓은 것들을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세계 음식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수에 투자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나라로 따지면 가장 좋았던 데가 인도입니다. 니프티였고 베트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저희에도 조금 접하는 게 있는데, 인도도 그만큼의 인구가 있고, 산업이 이렇게 바뀌고, 베트남, 예, 이런 것들만 인지가 되셔서, 베트남이 괜찮겠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런 걸 이제 세계 음식 밀키트. 네. 네, 간식은 뭐냐면, 주식만 계속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금에도 좀 투자해볼까? 금값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상 원유 가격, WTI 기준 35불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원유가 어떨까? 또는 구리가 어떨까? 은이 어떨까? 네. 이런 것들을 한 건지 간식 밀키트. 이런 게 아마 밀키트 가격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밀키트에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그러면 저기 ETF는 밀키트라면 주식은 저 밀키트를 구성하는 기초 재료네. 그거 고르기가 훨씬 어렵지. 하나하나 골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양식이면은 저 스테이크만, 야채는 못 드시고, 야채는 이거를 따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해가 좀 되죠? 네. 내가, 하나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로 가면 되고, 네. 조금, 전체적인 이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럼 그 시장의 ETF를 구매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ETF 공장,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그래서 과자 ETF가 있고요. 음료수 ETF가 있고, 라면 ETF가 있고, 도시락 ETF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새우깡에 대한 정보가 빠삭하다. 나는 새우깡에 단일 종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러기는 어렵다. 그러면 내가 이 과자 하나 다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구나 다 이런 걸 하겠죠. 내가 무조건 이게 다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과자 ETF를 구매한다고 하면은, 새우깡, 감자칩, 바나나칩, 콘칩, 초코칩, 꽃갈콘, 치토스, 여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치토스, 이거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치토스 빼면 안 되나? 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밀키트에서 우리가 밀키트 구매할 때, 제가 그 양파를 안 좋아해가지고 그 양파만 내가 빼서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진공 포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내가 그것만 빼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하락세라고 얘기를 해도,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된다. 내가, 포트폴리오를 직접,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ETF 상품을 만들 때 하락세인 거를 일부러 껴서 팔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단점이 또 있고요. 예를 들어 라면 ETF다. 근데 신라면이 1년 동안 5% 상승했고 삼양라면이 10%, 불닭볶음면이 20% 상승했어요. 내가 라면 ETF를 구매했다면은 여기 다 구매한 거죠. 그럼 나의 수익은 얼마예요? 연 5에서 20 사이겠죠. 네. 하지만 내가 불닭볶음면의 단일 종목으로 들어갔다면 나의 수익은 20%겠죠.
그래서 ETF는 이 단일 종목을 절대 수익률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여기에 전문가고 여기에 지식이 빠삭하다 하면은 뭐 단일 종목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내가 좀 본업이 바쁘다 보니 좀 어렵다, 투자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ETF가 굉장히 장점이다. 그래서 만약에 암호화폐 ETF가 합법이 된다면 10년, 20년 뒤에 그런 게 나오겠죠. 비트코인 ETF.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을 한 번에 투자가 되는 거. 혹은 이더리움 ETF. 예,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의 전체 다 구매가 되는 거. 아니면 송금용 ETF. 앞으로 이제 송금 시장이 뭔가 활발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리플에 투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 송금용 코인 ETF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결제용 코인 ETF 거기에 뭐 페이코인이나 뭐 FA글로벌의 XGP가 껴있다고 한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싹 밀키트 구매하듯이 구매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뭐 ETF에 대한 정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앞에 플러스 이 비트코인 ETF가 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도권 진입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투자자 저변을 크게 넓힐 수가 있다. 국가 기관 또는 대기업, 은행 아니면은 뭐 코인에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 모두가 다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미국에서는 2017년 말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물, 뭐 카카오 기프티콘 뭐 이런 거 주는 그 선물이 아닙니다. 먼저 선자죠. 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피델리티라는 회사에서는 2021년에 캐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예요. 현물. 네, 실제 존재하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가장 이게 이슈죠. 미국의 SEC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는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물은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고래 아니면은 뭐 여러 사람 투자한 사람들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만 현물 ETF만 승인하면 게임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영상 두 번째입니다. 3개가 있는데 선물과 현물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물은 지금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지금 돈을 주고 물건을 바로 받으면 현물 거래라고 합니다. 지금 물건을 받고 한 달 뒤에 돈을 주면 그걸 신용거래라고 합니다. 외상이죠. 지금 돈을 주고 물건을 한 달 뒤에 받으면 그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돈 먼저 물건 나중, 선매매 후 물건이라고 해서 줄여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래를 거래한다고 해서 퓨처스라고 사용하고요. 그럼 왜 이런 거래가 생기는지를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추 농사를 짓는 농부와 배추를 요리에 쓰는 음식점 사장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농부도 이렇게 오래 농사를 지어서 키워온 배추가 하필 나중에 판 그 시점에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매우 리스크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입니다. 반면에 음식점 사장님은 배추를 계속 써야 되는데 중간중간 뭐 자연재해 때문에 배추값이 급등해버리면 이 마진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음식값을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점 사장님한테는 가격이 오르는 것이 리스크죠.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미래를 약속하게 됩니다. 우리 딱 1년 뒤에 배추 100포기를 포기당 1,000원에 넘기는 계약을 약속하죠. 100포기 1,000원이면 이 거래 대금은 10만 원인데 지금은 계약금으로 10,000원만 주죠. 배추가 100포기 들어올 때 나머지 9만 원을 정산하게 되죠. 이게 선물거래입니다. 배추농부는 1년 뒤에 배추 가격이 500원이 될 수도 2,000원이 될 수도 있지만 1,000원으로 확정을 시켜서 배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했고 음식점 사장님은 혹시 태풍이 와가지고 배추값이 막 치솟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정해진 날짜에 1,000원에 100포기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선물이라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선물이라는 이 투자 상품이 생기게 되고 이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배추를 두고 계약을 하면 배추 선물, 기름을 두고 계약하면 원유 선물, 주식시장을 두고 거래를 하면 지수 선물,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런 기초자산을 가운데 두고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과 이게 오르면 안 되는 사람이 항상 있기만 하다면 이 선물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하면 비트코인 선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선물 거래 하는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물 거래하면 뭐 몰래 이게 찔러주는 거래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선물 거래는 이런 뜻이고요. 반대로 현물 거래는 실제 그거죠. 현장에서 물건을 받는 거다. 우리가 이제 빗썸, 업비트, 코인은 코빗 이런 거 다 현물 거래소죠. 현물 거래소. 내가 돈 말고요. 실제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이. 뭐 당근마켓처럼 내가 만약에 뭐 휴대폰을 팔러 갔는데 그 사람이 사러 왔어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물건이 없어. 일단 돈 받고 2주 뒤에 제가 갖다 드려도 될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반드시 현장에 상품이 존재해야 되는 게 이 현물 거래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현물과 선물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게 업비트 차트, 엊그제 차트입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와 현물 거래가 있는데 현물 거래는 원웨이, 이제 선물 거래는 투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물 거래는 그거죠.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느냐,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느냐, 이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는데 반드시 내가 샀을 때보다 올라야만 수익 구조가 생기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빨리 내가 샀을 때보다 떨어진다. 그럼 빨리 팔아야 되고 내가 샀을 때보다 올라간다. 그럼 뭐 더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은 뭐 스테이해서 일단은 뭐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 선물 거래는 공매도와 공매수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숏 친다, 뭐 롱 친다, 롱 간다, 숏 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져도 수익이 생기고 올라가도 수익이 생기고 이게 바로 이거는 홀짝 게임이죠. 네, 홀짝 게임. 그래서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잘 맞추면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떨어져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막 그럴 때 누군가는 히히덕 거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도박성이 좀 강하죠. 그리고 공매도잖아요. 이게 없다, 비어있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내가 물건이 없어도 내가 현재 비트코인이 없어도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거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영상 한번 보고 마무리 제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매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매수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산다라는 뜻으로 타인의 자금을 빌려서 매수 주문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해커코인의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를 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현재 해커코인의 가격은 100만원인데 제가 가진 돈은 10만원 뿐입니다. 현물 거래라면 이 10만원으로 0.1 해커코인을 구매해서 차익을 남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해커코인의 상승을 확신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게 되는 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이 레버리지의 정확한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를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지렛대의 힘입니다. 즉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인 거죠. 쉽게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다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예로 들었던 내용 그대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10만원밖에 없는 상태인데 현재 100만원인 해커코인 하나 정도는 사서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그럼 거래소에서 내 돈 10만원을 담보로 100만원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한 거죠. 자, 그럼 저는 지금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빌린 100만원을 지불해가지고 하나의 해커코인을 구입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하루 뒤에 가격을 봤더니 해커코인이 200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후딱 해커코인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럼 지금 나에겐 200만원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아까 거래소에서 빌렸던 100만원을 갚고 담보로 맡겼던 10만원을 찾아오게 되면 나의 원금인 10만원과 수익금 100만원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1000%의 수익을 달성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겠죠. 동일한 예로 저는 지금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해커코인 한 개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해커코인이 5%의 하락이 나와서 9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손절손으로 판단하고 95만원을 받고 해커코인을 팔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100만원을 거래소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5만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때 아까 맡겼던 담보금 10만원 중 5만원을 추가해서 빌렸던 100만원을 갚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총 5만원이 남게 됩니다.
해커 코인은 5% 하락이 있었지만 저는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총 50%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와 동일한 상황에서 이 해커 코인의 가격이 9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원에서 90만원이 되었으니까 10%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게 되었죠. 근데 저는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총 100%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거래소에서는 내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를 바로 강제 청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으로 공매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커 코인의 가격이 100만원인데 이후 가격의 하락이 발생할 것을 확신하고 이 하락세를 이용해서 수익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가진 10만원을 거래소에 담보로 맡기게 되고 해커 코인 하나를 빌려오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10만원이기 때문에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하나의 해커 코인을 빌리게 되었고요. 바로 100만원을 받고 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후 예상한 가격인 90만원까지 해커 코인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100만원 중 90만원을 사용해서 후딱 코인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럼 저는 지금 해커 코인 하나와 1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죠. 이후 바로 거래소에서 빌렸던 해커 코인을 하나 갚게 됩니다. 거래소에서 빌렸던 해커 코인을 비싼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 다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10만원의 수익을 가져온 상태고요. 거래소에 맡겼던 담보금 10만원까지 받아오니까 제 돈은 총 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커 코인은 10%의 하락이 있었지만 저는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100%의 수익을 달성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도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반대로 해커 코인 가격이 110만원까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10%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 저는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100%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또 강제 청산이 되겠죠? 이렇게 레버리지를 10배로 설정해서 거래를 진행해도 코인의 가격이 10%만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강제 청산이 되기 때문에 높은 배율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는 항상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쨌든 뭐 공매도, 공매수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요. 어쨌든 이게 그 선물 ETF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이었다면은 선물 ETF죠. 지금 이게 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끼치나요? 이 사람은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 사람은 영향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사고 파는 걸로 인해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예. 시장 가격은 어떠한 뭐 호재나 아니면은 뭐 그럼 테슬라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뉴스로 인해서 좀 이거 왔다 갔다 가격을 하죠. 거기에 그 흐름을 공부하고 그 흐름을 예측해서 이 사람들이 공매도를 아니라 공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현재 선물 ETF만 허락을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현물 ETF로 들어가는 순간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왔다 갔다 이 실제 금액에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루나랑 테라 공매도도 마찬가지죠. 권도영 테라 대표 최근에 8월 17일 날 5일 전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루나 공매도 내부자 소행 의심된다. 내부자에서 의도적으로 공매도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루나가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는데요. 거대한 공매도 세력이 대량으로 공매도 물량을 풀면서 인위적으로 시세 하락을 조장하였고 그 여파로 디페깅이 유도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이게 테라가 당했다고 하는데 또 웃긴 거는 루나 99% 폭락 그는 알고 있었다. 하락 베팅에 수억 원을 번 개미. 자, 국산 코인 루나가 99% 폭락한 사흘 동안 수억 원의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의 거래 일지가 암호화폐 투자자 사이에서 화제다. 이 사람은 떨어질 걸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쩍 이렇게 공매도에 걸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테라가 떨어지고 루나가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은 웃을 수가 있었다. 참 웃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물 ETF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금 차트입니다. 금이 2002년과 2003년이죠. 금 ETF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죠. 그래서 금 현물 ETF가 2003년에 처음 출시했습니다.
그때 개인과 기관이 쉽게 이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낮아진 진입 장벽에 의해서 금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서 약 한 8년 만에 500% 상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자산으로서의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ETF가 왜 중요하냐?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거는 금도 마찬가지죠. 금이 뭐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캘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진 않지만 금을 누구나 무한대로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 화폐처럼.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2100만 개만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 채굴이 끝났을 때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ETF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선물과 현물 중에 선물만 승인을 했고 현재 현물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시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현물은 만약에 되는 순간 아까 방금 보셨죠? 금이 500% 상승한 것처럼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걸 인정했어? 그럼 비트코인 끝난 거지. 이런 식으로 확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또 투기성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직은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자산으로서의 신뢰가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근데 웃기죠. 왜 유럽에서는 피델리티 아니면 인베스코, 자콥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여기는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각국의 증권거래소에 상품을 출시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피델리티도 마찬가지로 이 SEC에 승인 요청을 했지만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럽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한 후에 그 다음에 SEC에서 승인을 하는 순간 이 회사가 대거 미국으로 넘어오겠다. 약간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 FA 글로벌과 이 비트코인 ETF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칸 대표님의 블로그를 한번 보죠. 자, 에스토니아 사업부는 포르투갈에 위치한 암호화 자문회사인 아리온 컨설팅 LDA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였다. 그러니까 블록실드 파이낸스가 이 아리온 컨설팅의 소수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인수했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처음에 쟁글 자료를 가져와서 FA글로벌은 아리온에게 라즐린 리미티드를 소개했다. 그 결과 이 아리온과 라즐린이 사업 활동을 비즈니스 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업체가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진행하는 업체가 세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세 회사 중에 과연 이 FA글로벌과 연관성이 있는 회사가 어딜까라고 한참 찾아봤더니 이 자코비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최하단에 들어가면은 자코비 에셋 매니저먼트는 FCA의 규제를 받는 라즐린 리미티드에 임명된 대표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라즐린 리미티드는 실제 FCA에서 실제로 검색이 되는 이제 유한 회사였고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고 다시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라즐린 캐피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즐린 캐피탈에서 이 자코비를 운영하면서 이 비트코인 ETF를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라즐린과 앞서 다시 보면은 라즐린과 FA글로벌 그리고 아리온이 세 업체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그리고 이 자코비라는 회사는 비트코인 ETF를 진행하는 회사죠. 그래서 유럽 최초의 승인 및 규제된 비트코인 ETF 회사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는 이제 이 안전한 주식형 상품을 통해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어떠한 그 포트폴리오에 이제 비트코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투자는 이제 소싱, 확보, 보관의 번거로움이 없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도 쳐보면은 검색을 해보면 나오더라고요. 유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자코비 비트코인 ETF CC. 그래서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서 이 펀드를 소유한 자산을 대출, 스테이크, 레버리지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까 그 선물은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그랬죠? 네, 내가 100만 원만 있어도 1000만 원짜리에 들어가서 내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이 현물 ETF는 그게 안 된다. 네, 그리고 유럽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슷한 상품은 있지만 이러한 다른 현물 비트코인 ETF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의 비트코인 ETF 출시는 글로벌 현물 암호화폐 ETF 시장에서 중요한 근간이 될 것이며 앞으로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자분이 이 자코비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아직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거부한 것도 이 자코비 펀드 출시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SEC가 언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자코비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자코비라는 회사가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FA 글로벌이 함께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미디움의 글이죠. 예. 한편 현지 공인 바스프 라이센스,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는 이 회사에서 철회하였으며 에스토니아 라이센스를 철회했고 2022년 2월부터 계획 중인 리투아니아 UAB로 확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에스토니아 FIO 이제 들어가면은 예전에는 그 라이센스가 나왔었죠. 네, 현재 FA 글로벌 파이낸스 OU 코드 등록부도 나왔지만 예전에는 이 활동 라이센스가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대부분의 그 에스토니아 라이센스 사업체가 다 이제 재발급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에스토니아 정부에서 그렇게 정했거든요. 근데 다시 그 재발급을 받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은 진작에 그것을 철회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현재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네, 그리고 리투아니아 이 라이센스가 이 나라가 보니까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라트비아,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이렇게 세 나라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토니아라는 라이센스 그 나라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알아봤을 때 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왜 그 블록체인의 핵심 국가가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궁극적인 이유가 식민지 국가였다라고 해요. 에스토니아가. 근데 에스토니아는 나라가 언제 침략을 받고 이 나라가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나라였고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의 기록을 문서화 혹은 어떠한 파일화가 아니라 아무도 해킹할 수 없는 블록체인 상에 이 나라를 기록을 해놔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의 기록을 하고 그 기술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블록체인 핵심 국가가 되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뇌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인식이 되고 좀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나라 세 군데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이 세 나라가 그렇게 블록체인의 어떠한 핵심 국가로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투아니아로 변경된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뭐 그러한 이 자코비 비트코인 ETF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변경 사항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FA 글로벌 파이낸스 OU의 라이센스가 이 새로운 홈페이지 있죠? 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 범죄수사국 FCIS 가상통화 교환 운영자 또는 예금 가상통화 운영자의 활동에 대한 법인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FA 글로벌 파이낸스 OU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상화폐 서비스만을 제공만을 위한 에스토니아 FIU 규정의 준수 서비스의 핀테크 자문 지주 회사입니다. 아직은 이 FA 글로벌 파이낸스 OU는 에스토니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원래는 에스토니아 사업체가 적혀져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리투아니아로 또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예, 이런 거는 예, 회사가 빠릿빠릿하게 예, 변경을 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FA 글로벌은 처음 승인된 FA 글로벌 비트코인 ETF 펀드 중 하나를 규제할 FCA 그 규제 기관 라이센스 보유자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FA 글로벌이 이 라질린이라는 회사와 이 아리온 컨설팅이라는 회사와 연결을 시켜 주었다. 그로 인해서 이 두 회사가 같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다. 이게 공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전부터 이 라젤린 그리고 이 자콥이라는 회사와 FA 글로벌이 진작에 어떤 협력 관계로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업체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FA 글로벌은 이 아리온 회사의 1% 지분을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FA 글로벌은 아리온 회사의 주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온이 이 라젤린으로부터 받는 수익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뭐 XGP에 대한 얘기는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뭐 XGP의 뭐 가치 상승을 어떻게 뭐 이끌어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FA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에 계속 사업체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괜히 뭐 갑자기 뭐 환경단체 아니면은 뭐 전기산업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는 자꾸만 이러한 이 시장 쪽으로 자꾸만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ETF, 비트코인 ETF와 XGP와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블록실드 파이낸스는 XGP의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공식적으로 칸 대표님이 그 미디움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FA 글로벌 자체 사업 추진 방향이 결코 이 시장, 이 코인 시장에 과는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 여러분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났죠. 네, 10분 정도 빨리 끝났네요. 쟁글 잠시만요. 이거 화면 끌게요. 쟁글과 그 칸 대표님의 미디움에 공시된 비트코인 ETF 펀드 회사와의 관계성 그리고 변경된 라이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세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뭐 쟁금 날짜, 뭐 상장 날짜 그리고 그런 것들은 조금 진행이 되겠죠.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에 저는 결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심적으로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럴수록 여러분들 주변에 긍정적인 분들을 좀 찾아가세요. 네, XGP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느 편에 서시는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절대로 부정은 절대 긍정을 이길 수가 없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여러분들 모두 함께 XGP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환절기, 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XGP 강사 이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셨었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팅이 오류가 떴네요. 감사합니다.